오늘 최재봉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학부 대학원 졸업하시고 카나다의 워털루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기계공학부 교수로 계시고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창구하시려는 분들은 꼭 가셔서 자문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재봉 교수님은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서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기계공학의 융합, 또 인문학 바탕의 동물행동학과 기계공학의 융합 등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권위자였습니다.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또 부산의 이서 깊은 도시 부산의 리더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주셔서 영광이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이 제 외가라 또 기장입니다. 어머니가 그 유명한 경남여고도 나오셨고 했어요. 그래서 참 애정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시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자물인터넷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와 혁명이 왔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 즉 혁명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변했길래 이 난리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혁명의 첫 번째 상징으로 BTS입니다, 여러분. BTS 아세요? 네, 방탄소년단. 그런데 사진이 방탄 같지 않고 딴 가수가 생각납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비틀즈하고 똑같이 꾸며놓은 겁니다. 저게 어느 장면이냐? 비틀즈가 미국에 데뷔할 때요, 레이트 나이트 쇼라고 미국의 제일 오래된 토크쇼, 거기서 딱 저 모양, 저 복장, 저 링고스타가 앉아있던 드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틀즈를 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쇼에서 올해 BTS를 초청해서요, 야, 그동안에 아무리 훌륭한 가수가 나왔지만 비틀즈만큼 강력하게 인기가 있었던 가수는 너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똑같이 무대를 꾸민 겁니다. 심지어 저 방송 그때를 기념해서 흑백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 지상파 방송국이 BTS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혁명이냐? 맞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BTS는 음악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 혁명 전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수는 방송으로 데뷔하고 음악파라 돈 벌어야죠? 아니요. 유튜브로 데뷔하고요. 거기 팬덤이 활동해서 세계 1위 만든 겁니다.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틀즈만큼 세계 최고 가수가 나왔는데 자기는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이래서 혁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디어 산업, 방송 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까요? 그럼 저게 KBS, MBC, SBS의 매출 변화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올라야죠. KBS는 망했습니다. 내려간 거 보십시오. 특히 2010년, 저 가운데가 2010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시작된 이후로 뚝 떨어져서 절반, 올해도 KBS 550억 적자, 상반기에만. MBC 455억 적자입니다. 여러분, 저대로 가면 최소한 구조조정 50% 해야 됩니다. 월화 드라마 없앤대죠, 주말극 없앤대죠, 출연 유축분 없앤대죠, 다 없애야 됩니다. 왜? 돈이 없어요. 이유는요, 저걸 누가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냐? 네이버가 가져가고 유튜브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TV를 배신하고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텔레비 안 보고 유튜브는 뭐예요? 보세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람이 3,100만 명입니다.
이런 혁명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절대 권력이라던 지상파 방송사에 이렇게 혁명이 왔습니다. 혁명군은 네이버와 유튜브. 이번에 은행 볼까요? 여러분, 은행 들어가면 철밥통 맞죠? 보세요. 저기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기, ATM입니다. 합하면 90.5%가 완전히 무인 서비스로 처리됩니다. 그럼 바보 아닌데 하면 돈 많이 드는 지점 폐쇄해야죠. 90% 폐쇄 되겠네요. 실제로 CT은행 80% 폐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KB국민은행 파업할 때 하루 만에 접었어요. 이유가 다 파업에 참여했는데 은행이 그냥 돌아가요. 뭐라 그랬냐? 사람들이 죄송해요. 파업하신 줄 몰랐어요. 카카오뱅크, 여러분 이거 딱 앱밖에 없습니다. 지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서비스 2년 만에 올해 1000만 고객 돌파 기념 행사합니다. 우리는 약과예요. 중국은 아예 화폐 없이 전부 폰으로 결제한 나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게 금융에 찾아온 혁명이에요. 이번에는 유통으로 갈게요.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드디어 대형마트 적자 전환 시작됐다고 막 보셨죠? 자영업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더 심해요. 백화점 3분의 1이 이미 문 닫았고요. 네, 대형마트 막 줄줄이 파산하고요. 20%의 오프라인 스토어가 도산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되는 백화점 중에 하나, 시어스라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125년 된 이 회사가 결국 파산했죠. 저기 혁명군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고 물건 고르는 거 익숙하세요? 야, 인류의 삶은 일반적인 삶이요. 집에 가면 TV 보고 물건 사고 은행 업무 보고 이거 일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일상에 혁명이 이미 이렇게 번졌습니다. 여기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하나도 개입 안 했죠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혁명은 이렇게 깊숙이 왔어요. 여러분, 이 혁명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그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혁명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면 내 마음속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와 현대사회가 같은 생각으로 산다면 정말 위험하죠? 진짜 혁명적 변화가 왔다면, 인력거의 시대가 끝나고 택시 시대가 왔다면 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맞죠? 진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오늘 그 기준을 한번 다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자, 우선 바꾸려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죠. 이 모든 변화는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놈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딱 우리나라 10년 만에 TV 안 보죠. 예? 은행 안 가죠. 백화점 안 가고. 이래서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혁명의 원인이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사에서 처음 썼습니다. 인간의 학명, 정식 명칭이요. 학술적인 명칭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건 들어보셨죠? 인간은 모두 호모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 인류를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호모는 생략하고 원래 현대 인류를 사피엔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렇게 슬기롭다는 뜻의 단어를 현대 인류로 표현하는데 여기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노를 앞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슬기로운 인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 아예 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5장 6부가 아니라 인간의 5장 7부째가 된 겁니다. 간 밑에 슬개 밑에 스마트폰. 익숙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혁명이 뭐냐? 여러분, 그 인류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쓰는 사람이 표준이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거 볼까요?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여러분 많이 손 드시죠? 이거 대한민국 평균은 몇 프로일까요? 시장님, 평균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70%. 정답이십니다. 와.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 63.5%, 20, 30, 40대는 다 80%. 50대가 처음으로 50.5%, 50% 넘었고요. 60대가 18%, 70대 이상이 7%입니다.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국민 전체를 보면 63.5니까 50% 넘은 거 맞죠? 그럼 은행 업무 표준은 스마트폰 뱅킹 맞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사회 교과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늘은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은행은 당연히 도장과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서 계좌 열어야지. 이건 뭐예요? 그 밑에 이렇게 작게 써놔야 돼요. 아,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은행에 계좌를 내면 도장 들고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서 하는 거 맞죠? 이것만큼은 절대 안 바뀌는 절대 진리라고 믿는 거 맞죠? 그게 틀렸어요. 틀렸다고 제가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63.5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갈등 일으키는 요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택시하고 우버하고 어느 게 표준이죠? 택시. 우버는 불법입니다. 그죠? 정치인들도 이 말 못해요. 정치인 잘못이 아니에요. 우버가 불법인 이유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택시 하시는 분들 좀 보호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버가 불법인 겁니다. 그럼 전 세계의 표준은 뭘까요? 네, 다 아시네요. 여러분, 왜 우버라고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외계인이 돼서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우버하고 택시 중에 어느 게 표준일까? 미국부터 봐야죠. 차가 제일 많으니까. 미국의 표준은 우버입니다. 2014년 연방대법원에서 둘 다 공정하게 경쟁하세요. 그랬으니까 법적으로 둘 다 표준이에요. 그런데 딱 5년 사이에 전부 우버로 옮겨가 버렸어요. 심지어 택시도 이제 우버 콜 뜨면 가요. 우리도 택시 우버 불법인데 전부 폰 눌러 찍어서 타죠? 네. 미국의 표준은 우버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2012년부터 벌써 우버 사용한 지 7년 지났습니다. 중국 토종 우버 서비스가 디디 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미국 우버보다 더 많이 타요. 동남아 그래 인도 올라 합하면 여기 인구가요 44억입니다. 그럼 외계인이 봤을 때 77억 직원 중에 44억 표준인 거 표준 맞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나라와 대륙과 전 세계와는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버가 됐든 모바일 뱅킹이 됐건 이거 스마트폰 없으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쓰죠. 그럼 그 두 개의 서비스에서 지구인의 표준은 이거 쓸 줄 아는 사람인가요? 못 쓰는 사람인가요? 자, 이게 왜 제가 인공장비라고 그러는지 단 밑에 쓸개 밑에 붙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못 쓰면 표준 인류가 못 돼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거의 모든 산업이 폰을 쓸 줄 아는 인류를 표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문명의 교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명의 교체가 일어나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런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역사에서 교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1, 2, 3차 산업혁명 중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기계혁명이죠. 서구에 기계와 과학기술로 무장한 막 기차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엄청난 힘을 장착한 서구 열강 국가들이요. 유럽에서 막 크더니
아시아를 전부 식민지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1850년 우리나라가 영정조 시대를 마감했을 무렵 우리 보고 문호를 개방하라고 찾아오죠.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흥선대원군은 쇄국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쇄국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온궁이 똘똘 뭉쳐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힘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했어요. 똑같은 나라, 우리 이웃 나라였던 조선은요, 일본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말이 안 돼요. 후쿠자와 이키치, 저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주랍니다. 저 유럽 유학파들이요, 와서 왕한테 이럽니다. 유럽에 갔더니 입헌 군주제가 대세입니다. 왕권을 내려놓으시고요,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죠. 영국에 그 모델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도입하고 학생 교육 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현대식 교육기관 만들고요. 그리고 신분 제도부터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한번 그거 조선시대 그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양반들이, 소위 기득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서 못하게 하니까 그때 못한 거예요. 반면 일본은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막번 사무라이 세력을 다 몰살시키고 혁명을 시작하죠. 그게 1870년 시작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동안 아시아에서 배웠던 모든 문물을 다 버리고요, 완전히 유럽식으로 바꾸는 게 일본이에요. 어차피 일본은요, 독자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아시죠? 중국에서, 조선에서 계속 문물을 받아서 흡수했으니 그 파이프라인이 중국이건 유럽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새 대륙의 문물을 받아서 40년을 열심히 흡수해서 자기 걸 만들더니 1910년 수천 년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아시아의 최강국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아시아 전체를 유린해버리죠. 그리고 1910년 우리 민족의 치욕, 경술국지,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새 저는요, 이 한일 간에 이런 거 보면서요, 계속 일본 반성을 하는데 우리는 왜 반성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대원군이요, 유럽에 갔다 와서 이건 이제 중국을 배울 때가 아니다, 유럽 방식으로 우리 문명도 입헌 군주제에 근대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 안 그럼 어렵겠다라고 판단했으면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본보다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 뭐 정치인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정치인 핑계, 사회단체 핑계 대지 마시죠. 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혁명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내 상식은 새로운 대륙의 문명과 눈높이가 같은가요? 아니면 그걸 막고 있는 게 혹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대원군 아닐까요? 혹시 내 마음에 대원군이 숨어있어서 지금 이게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 아닌지, 내가 대륙의 신문명이 왔다고 모든 상황이 다 얘기하고 데이터가 다 얘기하는데 난 그거 안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 아닌지, 오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대원군 걔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도처에 널린 이 혁명의 데이터들, 혁명의 증거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세계 기업들입니다. 2018년 5월 10일자 기준 저 오른쪽에 열거된 게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여러분, 10개 중에요, 무려 8개 녹색으로 표시한 게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1위 보세요. 애플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문명을 만든 기업, 폰을 창조한 기업입니다. 2위 아마존, 물건 파는 유통기업이에요. 점원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폰에서 딱 누르면 바로 결제되고 물건은 택배 타고 데이터 타고 우리 집에 옵니다. 3위, 5위 볼까요? 구글, 페이스북, 광고 기업입니다. 여러분, 구글 매출의 86%, 페이스북은 97%가 광고니까요. 광고 기업은 원래 누구 거죠? 신문사, 방송사 거였죠. 여러분, 그거 안 보는 사람만 대상으로 광고 만든 게 쟤네예요. 구글이 갖고 있는 회사가 유튜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완전 포노존만 대상으로 하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16년 만에 세계 1위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됐나 봤더니요. CD 팔러 다니는 오프라인 조직을 싹 없앴어요.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세계 1위 복귀했어요. 이 5개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기준은요.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폰을 못 쓰는 사람은 상대 안 하는 기업들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볼까요? 아시아 최강 중국 됐죠? 이제 일본 아닙니다. 중국 기업 2개가 알리바바, 텐센트가 저기 떡하니 있습니다. 500조 넘는 기업은 저거 달랑 2개네요. 알리바바 뭐 한대죠? 제조기업 아니에요. 유통기업이죠? 1999년 마윈 미국의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를 따라서 만든 기업이 알리바바닷컴. 그리고 딱 20년 만에요. 500조 기업, 중국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계열사가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재벌은요, 명함도 못 내줍니다. 은행도 갖고 있고요, 방송사도 갖고 있고요, 유통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텐센트, 우리 카카오톡 아시죠? 이 기업의 근간은 카카오톡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위챗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위챗이 훨씬 더 잘해요. 왜? 규제도 없이 다 풀어줬거든요. 이 위챗을 기반으로 200개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처럼 유통, 방송, 은행, 금융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럼 중국이 어떤 나라죠? 공산당이죠.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 맞죠? 미국의 유튜브도 구글도 못 쓰게 하죠? 그리고 LG중지 키운 기업이 저 2개래요. 그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중국 문명의 표준은 뭘까요? 저 기업들은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의 국민은 전부 이걸 쓰시오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중국 문명의 표준은 디지털 문명, 포노 사피엔스, 포노족의 문명 맞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버를 불법화한다고요? 택시를 보호하려고. 왜 에어비앤비를 불법화한다고요? 여관을 보호하려고. 이거 반대하는 국민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중국은요? 그럼 다 망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왜 망하라 그러죠?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면 그게 길이가 선택한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어떤가요? 2017년 구글이 조사를 했어요. 세계 100대 디지털 플랫폼, 그 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몇 개가 불법일까? 시장님 아시나요? 70개가 공식적으로 불법입니다. 30개는요. 비즈니스만 해봐. 단체들이 가만 안 있으려고 해요. 합법적인 걸 해도 난리죠? 그럼 이게 누구 탓인가요? 제가 오늘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했죠? 내 탓입니다. 출발이 이래야 됩니다. 혹시 나는 지키고 싶어서 내 자식도 지키려고 우리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국이다. 오늘은 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대원군이 그랬습니다. 양반을 지키려고요. 1910년 나라 막을 때까지 조선이 그렇게 해서 그냥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죠? 100년간 후손이 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3.1절 날 소년 후녀들이 태극기 흔들다가 손 잘렸다고 일본 잔인하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 손에 태극기 쥐어준 게 누굽니까? 대원군이에요. 여러분 그 손에 일본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기관총을 들려주고요. 신혼도구를 들려주고요. 새로운 문명을 아이들의 미래에 달 들려줬어요. 우리는요. 태극기 들고 충칼 앞에 맞서라. 그게 어른이 할 일입니까? 저는요. 대학 교수지만 저희 학생들한테 다시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대륙의 문명을 받아들여서요. 힘을 기르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죠. 지금 보세요. 저 7개 기업 자본이 모인 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5,080조입니다. 7개 기업 시총합계가 5,080조예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합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조입니다. 저기 7개 5,080조가 모여있고요. 그 돈은 디지털 문명, 코너적인 문명 아니면 1원도 쓰지 말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데가 없어요. 우리 딱 하나 하는 건 반도체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 12에 삼성전자 있죠? 저 10개 중에 공장 가지고 삼성전자 딸랑 하나입니다. 우리 제조업 1위 했어요.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겼냐?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여러분 소니 시가총액 50조예요. 저게 얼마예요? 368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조업은요 갈 데도 없어요. 삼성이 뭘 잘했나 보세요. 딱 하나예요. 메모리. 70%의 매출이 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시장 1위. 그죠? 제조업에 어디다가 돈을 퍼붓게 주냐? 자본이 이렇게 얘기해요. 포노 사피엔스 시대 디지털 문명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내가 제조업도 투자할게. 이게 왜 중소기업한테까지 혁신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을 혁신시키고 싶으세요? 그럼 디지털 문명, 포노적인 문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전 세계 자본이 다 투자해요. 그런 대혁의 도시, 그런 규제 프리의 도시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자본이 모입니다. 여러분 일자리는요. 일자리 이념이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일자리 조직 자본이 만들어줍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우리의 상식은 대륙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원래부터 부산은요. 국제 글로벌 정신이 뛰어난 도시 맞습니다. 그죠? 대륙의 문명이 새로 왔다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부산이 비즈니스를 리가 없죠. 토노족은 그럼 뭘까요? 스콧 갤로웨이라는 뉴욕 유니버시티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요. 더 4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더 4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에요. 자, 이제부터요. 도대체 달라진 인류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럼 1번 조건 만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스마트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마트폰은 혁명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이니까 빨리 배우고 학습하고 열심히 써야 합니다. 이런 방송 보신 분,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신 분? 한 번도 없어요. 반대 방송만 매일 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가족관계 파괴법, 중독 유발자, 부작용 덩어리, 인생에 쓸데없는 건 다 이걸로 해. 맨날 이러죠.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게 나쁘다면서 다 써요. 대한민국 인구 95%가 쓴답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그러면요. 폰들 힘이 있으면 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럼 왜 쓸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왜 쓰세요? 편리하니까. 편리하다는 걸 제가 생물학적 용어로 바꿔볼까요? 경험해봤더니 생존의 이유에서. 여러분, 인간은 생존의 유리함은 항상 선택해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 40억,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95%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쏴요. 그럼요. 이게 진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에 딱 한 가지 교훈이 남아있죠?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문명이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이건 무조건 확산되고 혁명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극복하든가 도태되든가. 자, 그럼 도대체 나는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글이 뇌를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요즘 인류 스마트합니다. 왜 스마트하다 그러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나 궁금한 거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 하시는 분 없죠? 궁금하면 어떻게 하세요? 앱을 검색하죠. 여러분 그럼 이게 원래 궁금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는 뇌의 작용인데 검색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검색도 뇌의 작용 맞죠? 야, 그럼 인간의 지적인 능력, 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암기 잘하냐 요거에서 시험만 보는데 검색 능력도 포함해야겠네요. 여러분 검색 잘하세요? 아까 저분은 유튜브입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검색 뛰어난 거 맞네요. 이거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것만 찾아서 보는 거 아니면 진짜 공부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확장되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쓰는 사람, 중요한 사람 많네요. 세 번째, 페이스북이 의미하는 건 모든 소위 SNS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 SNS가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요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실제 만나서 대화하는 게 많으세요?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많으세요? 그럼 카톡 대화법이랑 만나서 대화법이랑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죠?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졌네요. 여러분, 이게 신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요, 카톡으로 대화할 뿐 아니라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갖 걸로 다 대화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인간의 관계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집에서 우리 애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SNS 활동 많이 하라고, 인스타도 하라고 그러고 트위터도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시킨다 하시는 분? 오, 좋습니다. 회사에서 경영하는데 나 직원들한테 그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하시는 분? 없어요. 대기업, 오, 진짜 훌륭하시네요. 대기업 한 대도 그런 데 없어요. 오히려 회사에서 그런 거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잘라요. 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SNS는 나도 하긴 하지만 인생의 낭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부작용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혁신의 힘 없을까요? 여러분 SNS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외계인이 돼서 객관적으로 지구를 내려다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민들하고 무엇으로 소통하죠? 트위터. 그럼 트위터 계정 갖고 계신 분? 여러분 이분들만 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뭐 어떻게 하세요? 시장님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 다 유튜브니 뭐니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이 머리 가 있으면 거기서 소통해야 되죠.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 이건 인기 영합하는 정치인들이나 필요한 거예요. 천만에요. 올해 브룬스윅이라는 컨설팅 컴퍼니에서요. 세계 500대 기업, 포춘이라는 데서 선정합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SNS 활동을 잘했나를 조사했습니다. 그럼 이거 쉬워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휙 돌려서 좋아요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월마트의 CEO 덕 맥밀러라는 사람을 뽑혔어요. 이 사람이 그냥 회사 활동하는 것을 올렸는데 거기 좋아요가 엄청나게 붙었다는 거죠. 그럼 광고 효과 또 자기네 직원들 사기 높이는 효과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있죠. 수천억 원의 광고 효과가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500대 글로벌 기업들은요 SNS 활동 잘하는 사람 뽑을까요? 그건 안 좋은 거야라고 무시한 사람 뽑을까요? 그럼 우리가 키워야 되죠. 근데 왜 우리는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 네 번째. 그럼 아마존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내 손 안에 뭐든지 살 수 있다. 맞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쇼핑 패턴이 인플루언서 마케팅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냐면 임지연이라고요. 인스타그램에 85만 명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인기가 좋은 거죠. 자기가 옷만 찍어서 입어 올리면 다 팔리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 쇼핑몰을 차리자. 남편하고 손잡고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그게 인블리예요. 이분이 뭐를 잘못 팔았다가 쫄딱 망했다 그러죠? 죽. 호박죽. 그죠? 곰팡이 호박죽. 호박죽을 잘못 팔았다가 곰팡이라는 걸 팔았다가 대응을 잘못해갖고 어려웠다. 근데 다들 그거는 아시는데요. 여러분 작년 이분이 올린 매출, 인블리 매출은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럼 개인이 자기 인기로 물건 판 거예요. 매출 얼마일까요? 1,700억.
아니 그 같은 기사에 곰팡이도 있었고 곰팡이 호박즙도 있었고 1,700도 있었는데 왜 곰팡이 호박즙은 많이들 보고 아유 쌤통이다 이러는데 1,700억은 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대원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이 표준 인간이라면 여러분 되게 가까우세요? 머세요? 솔직히 익숙하진 않죠? 제가 1965년생입니다.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들은요 1991년 이후에 인터넷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한 분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 뼛속까지 인터넷도 컴퓨터도 녹아있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난 사회적으로 리더고 성공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저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진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괜히 초라해지죠?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대원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거는 부작용 덩어리야. 실제로 부작용도 많거든요. 진짜 진실을 마주해 볼까요? 절반이 부작용, 절반은 엄청난 혁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지털 마케팅 잘하고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비즈니스 기획 잘하는 사람 뽑을래도 없어요. 그죠? 더 깊이 가면 프로그램 개발자 여러분 돈 좀 뽑을래도 못 뽑아요. 있어야 뽑지. 그런데 다 부작용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밀어내야 됩니다. 저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나 스스로한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 이거 부작용 심해. 그러니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자. 반면 엄청난 혁신의 힘이 있어. 그걸 잘 쓰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시킬 때 이게 얼마나 큰 혁신의 힘이 있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부작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게임 중독 부작용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혁신의 부작용, 혁신의 힘 이거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이 비트코인 두 번째 버전이 이더리움 제일 성공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누가 개발했냐?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전산과 1학년 학생이던 19살 소년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개발했습니다. 이 친구 그거 대학교 1학년 때 딱 개발해놓고요. 2학년 때 학교 그만뒀어요. 왜? 재산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무서워서 학교를 어떻게 넘겨요? 납치당할까 봐. 그죠? 이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마침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수동을 해서 걔 어떤 애냐? 여러분 러시아 계통 캐나다 이민 온 친구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걔들 수능만 맨날 공부했을까요? 캐나다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워털루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만 들어올 때는요. 수능 점수 일정 부분 넘으면요.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다를 봅니다. 비탈릭 부테린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제가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수학 중독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독자예요. 여러분 그런 중독 보셨어요? 우리 애가 그런 중독 걸렸으면 좋겠죠. 수학 중독이야. 엄마 나 수학을 안 보고 미칠 것 같아. 제발 나 수학 공부를 하게 해줘. 그 수학 공부 어떻게 걔가 미치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요. 수학을 중독시킬 만큼 잘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SNS와 인터넷이 가르친 겁니다. 이 친구요. 인터넷으로 옥스퍼드 대학, MIT 대학,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 강의를 다 들었어요. 와, 이건 정말 신기한 이론이야. 그러면서 다 공부하러 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수학을 컴퓨터 코딩에 적용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다음에 코딩 들었죠? 비트코인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 문명에 살던 아이 아니면요 프로그래밍까지 못해요. 근데 얘가 그걸 고등학교 때 다 끝냈어요. 야 비트코인의 계약서를 첨부 못하네. 나는 계약서 첨부할 거야.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학 모델링 하고요. 그거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10조 원 부자 된 겁니다. 그럼 이 힘이 여기 있어요. 그런 너무 극단적인 애 말고 우리나라에는 없냐? 저기 있죠, 저 사진. 여러분 저 가운데 잘생긴 저 청년이 지금 현재 27살 청년. 학교도 가까워요. 울산 과기대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김태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이 친구는요.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더래요. 어떻게 배워요? 물리학과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탈릭 구텐처럼 SNS 타고 들어가서요. 소스 코드 친구들한테 그 전체 프로그램이 최고의 책임자한테 다 배우고요. 전 세계에 뛰어난 교수들의 강의를 다 들은 겁니다.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그럼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 봐야 대학생 4년 동안 뭐 배웠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친구 어떻게 자기 실력 검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은 아시죠? 우리 어른들이 그거 나오고 나서 뭐 인터뷰하고 인공지능 세상을 바꾼다 난리칠 때 프로그램 사회에서는 또 한 번 큰일이 터졌습니다. 알파고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요 구글이 80%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 20%만 요건 돈 많이 들어간 핵심 모듈을 공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김태훈을 비롯한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0% 풀기 경쟁이 벌어졌겠죠? 그럼 김태훈이 혼자 20개의 모듈을 풀어서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걸 보고 놀란 게 누구냐? 바로 알파고를 개발한 개발 책임자 제프 딘이라는 AI 업계의 신이라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김태훈한테 직접 메일을 한 거예요. 야,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여러분 이 메일을 김태훈이 자기 프로필 사진에 거는 바람에 얘가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23살 때예요.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요? 너 어디 있든 상관없어. 인터넷 문명에 진짜 깊이 빠지면 너를 세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 친구 안타깝게 못 갔어요. 군대 가느라. 괜찮아요. 어차피 미국 한 번 한다고 쌓을 실력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공익 3년 하면서 실력 더 키워서 올해 27배 더 멋진 회사. 여러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테슬라의 CEO가 자기 재산을 거액을 도네이션해서 이 회사만큼은 인류 공영을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멋지죠? 오픈 AI 거기 갔습니다. 더 멋진 게 뭐냐? 연봉이에요. 33만 불. 여러분 대졸자 초봉 3억 8천만 원 받고 갔습니다. 그럼 이거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대졸 초 아무리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해도 대졸 초봉을 3억 6천만 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망하죠? 얘는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게 혁명의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혁명은 왔다고 제가 그냥 떠들어다니고 중간에 나불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돈이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돈이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80점 없는데 어떻게 대졸자 초봉을 3억 8천을 줍니까? 지난 10년 동안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도 대졸자 초봉 연봉 10만 불 1억 넘는 적 없었어요. 요즘이 이 혁명의 시기라고 데이터가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혁신의 문이 열렸다고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불쌍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혁신의 문과 혁명의 문이 열렸으니까 가야 된다고요. 앞으로도 뭐든지 정시의 수능으로 암기 시험만으로 봐야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혁신의 문을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올해 성균관 대학교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의 인공지능 수업을 지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해서 만들고 들은 거예요. 수업이 16개 한 학기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공부를 했겠죠. 아무래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하면 효과가 떨어지죠. 이것들이 당돌하게요. 총장님한테 메일을 했어요. 총장님 컨텐츠는 있으니까 수업만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총장님이 그 메일을 보고 감탄해서 우리 지난 학기에 그거 하고 열었습니다. 그럼 수업은요? 학교에 오기 전에 앤드루 옹 교수님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 강의 듣고 와. 학교 와서는요 그거 갖고 토론하고요. 숙제하고요. 서로 협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시청말로 보니 되게 쪽팔린 거죠. 대학이 왜 존재합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의 본질이 뭐죠? 최첨단의 지식을 빨리 애들한테 흡수시켜주는 게 우리 역할 맞죠? 그럼 지금 그거 빨리 받아들여서 하는 게 먼저예요. 대륙의 문명에 뭔가 악성이 있으면요
진짜 1분의 망설임도 없이 빨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해봤더니요,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길 가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기득권이고 뭐고 내려놓고 그 문명으로 가자고 해야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한테 틀림없이 쓸데없는 거 알면서 나 저 대학교 고등 저 입시시험 볼 때하고 똑같은 문제 더 어렵게 꼬고 꼬아서 그거 갖고 시험 보고 그게 너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더 멋진 시대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 받아들이라고요. 이미 전 세계의 데이터가 얘기해요. 아까 2018년 5월이었죠. 여러분 14개월 지나서 7개 기업 총합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5,080조에서 6,134조, 무려 1,080조가 또 붙었어요. 이러니 저렇게 쏠림이 심하니 우리나라 기업한테 투자가 오겠습니까? 부산에 진짜 포노족을 위한 새로운 문명 등장한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도 투자한대요. 이게 메시지예요. 저런 아이들을 키워달래요. 그럼 더 높은 연봉을 준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1,000조가 넘는 기업들이요 엄청난 변화를 이미 만들고 있고요. 6,134조가 쏟아진 거 보세요.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 여러분 어제 보셨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공장 짓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투자했죠?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업체에 2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2024년부터 자율주행차 본격 생산하겠다는 미래를 준비 안 하면요, 그냥 도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6,134조가 원하는 산업을 아까 우리 서 시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새롭게 창조하고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근본은요, 인공지능만 하면 된다, 로봇만 하면 된다, 천만에요. 저 새롭게 달라진 문명과 딱 달라붙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근본을 한번 알아보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명의 근간은요, 거의 모든 인류의 삶에 디지털 플랫폼이 근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인공장비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생활을 하면 이게 접속하는 데가 다 디지털 플랫폼 맞죠? 그걸로 변화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가요, 인류 미래를 보려면, 소비 변화를 보려면 음악 소비 변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CD 사서 음악 들으시는 분, 이런 분 이제 매니아라고 그러죠. LP를 사든 CD를 사든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럼 음악 어떻게 들으세요? 멜론, 유튜브. 우리 신체의 일부인 폰으로 제일 많이 듣네요. 그죠? 거래처는요, 멜론이고 유튜브 그게 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거기 접속해서 쓰는 게 디지털 플랫폼이구나. 그럼 저 사람 말대로라면 앞으로 인류 소비는 전부 이걸로 접속해서 해결하는 거라. 은행도 벌써 63.5%, 그죠? 의식주, 인간의 필수 소비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올해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옷 소비의 3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2019년 이제 1일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에요.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넘어섰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죠? 네. 대신 디지털 플랫폼을 기획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없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면 중국이, 미국이 와서 우리를 먹기 전에 우리 기술력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옷도 어마어마하고요. 음식도 심지어 배달을 한다고? 맞죠? 배달의 민족 5조 넘는 기업도 있어요. 마켓컬리라고 새벽 배송하는 기업 있죠? 여러분 이 기업가치 얼마인지 아세요? 7천억. 여러분 그 기업이 부산에 오면 엄청난 일자리와 매출 창출할 거 맞죠? 이 기업 38살 여성 CEO가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래된 식품 기업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남양유업 기업 가치 4,500억입니다. 여러분 4,500억짜리 제조기업의 인프라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켓컬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왜 7천억이 올까요? 디지털 부정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의 그 숫자의 크기가 7천억이다. 누가? 자본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쿠팡이 그렇게 비싸고 적자도 많은데 엄청난 기회가 거기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 어떤 청년이 많아야겠어요? 제조하려고 막 맨날 그거 하는 사람?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사람? 이제 누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의식주. 직구할 때 어디 가죠? 직구할 때는 어디? 직방. 그러면 호모족은 직방이라고 그러고요. 저 같은 호모족은 복덕방이라고 합니다. 직방이 기업 가치가 7천억이에요. 그럼 내가 복덕방 어디다 내는 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청년들한테 부동산 사업, 이번에 보세요. 사모펀드 풀려서 부동산 리츠 투자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하나 올릴 때요. 온라인으로 투자하세요. 쫙 온라인으로 돈 받아갖고 건물 올리는 비용 딱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불법이었다 이건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모펀드 할 때 떴다가 차려가지고 이거 하는 전문가들 모아야 되나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기획자 모아야 되나요? 우리가 그래서 인류 삶의 근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니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만 필요하나요? 아니요. 어른들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디지털 플랫폼이 근간이 되고 있는데 어른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 거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우기 쉬워요. 아니 그 복잡한 우리 시장 거래, 시장통 거래 그것도 다 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배우면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행정에서 혁신해 줘야 됩니다. 그럼 창업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청년들 창업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식당 창업? 그러면 공유 키친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엌만 빌려요. 부엌을 이마트 같은 데서 야 우리 매장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 한 달에 20만 원 내면 주방 도구랑 이건 딱 새 거를 그냥 해요. 대신 홀이 없어요. 홀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해? 배달만 합니다. 대신 뭘 줄이죠? 홀 인테리어 비용 줄이죠. 홀에 서빙하는 인건비 줄이죠. 저 혼자만 잘해도 돼요. 그럼 배달은 누가 해줘? 배달의 민족. 광고 누가 해줘? 배달의 민족 연합 회사들이요. 이게 이미 생태계가 다 짜여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요? 뭐 식당 하나 차리려면 그래도 한 5천에서 1억 들지? 1,000만 해요. 그냥 진짜 킬러 컨텐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만들었더니 대박이 나더라. 그럼 성공하는 거고요. 안 되면요. 물건 내다가 다시 팔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는 아직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럼 나오면 돼요. 즉 무슨 사업을 했는데 1억씩 빚지고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자기 실력 갖고 한번 승부해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혁명은 권력을 이동시키죠. 이번에 권력 교체는 어디에서 왔느냐? 시스템, 소위 진짜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갖고 있던 권력이요. 소비자의 이동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동했다. 이거 반가운 소식이죠? 진짜 그런지 같이 보실게요. 우리 그렇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그게 제일 분명하게 나타난 게 아까 자크 아탈리라는 미래학자가 얘기한 대로요. 미디어 산업, 방송 산업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매출이 절반이 날아갔고요. 하루에 3,100만이 유튜브로 옮겼습니다. 그럼 권력의 50%가 유튜브로 간 거 맞죠? 그럼 방송사가 갖고 있던 권력과 유튜브 권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KBS에 출연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PD한테. PD, 그죠? PD니 국장이 높은 분들한테 정말 잘 보여서 열심히 해. 아부를 떨어야 저를 KBS 프로에 내보내줄 겁니다. 그죠? 근데 유튜브에 출연하려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냥 내가 막 찍어 올리면 돼요. 그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KBS에 올라간 것만큼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보게 해야 되죠. 결국 누가 선택해야 돼요? 소비자가. 유튜브가 권력이 아니네요. 유튜브에는 누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아부할 때도 없어요. 내 거 뭐 전면에 노출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나는 그냥 유튜브의 정정당당한 룰에 따라 올리기만 하면 되고요. 결국 소비자한테 아부해야 됩니다. 권력이 이동한 거 맞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긴 건지 아세요?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 여러분 보람이 궁금하시죠? 제가 보람입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보람이가 36억. 월에 37억씩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 빌딩을 샀대더라. 그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MBC 노조에서는 오늘 우리 광고 매출을 봤더니 보람이보다 못 벌었더라 막 이런 글이 올라오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유튜버가 6살 꼬마가 이게 노동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법으로 금해야 된다 막 이러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찾아가서 인터뷰했죠. 그랬더니 우리는 37억이 아니라 월에 6억밖에 못 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럴 일이 아닙니다. 저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왜?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유튜브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은 게 미국 7살 꼬마 라이언이라는 친구예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260억 원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걔가 장난감 업체에서 받은 협찬비 합하면요, 예상컨대 거의 500억 원 벌었다고 봐요. 그럼 7살 꼬마 미국 꼬마는 괜찮고 우리나라가 하면 불법으로 규제해야 됩니까? 무슨 발상이죠? 이미 TV는 권력이 아니에요. 50%밖에 없어요. 그죠? 50%의 권력을 소비자가 쥐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난리치고 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람이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보면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보람이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신 분들은요, 보람 튜브라는 걸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정기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9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기가 그렇게 많은가요? 저거 애기 방송인데, 구독자에 아무리 훌륭한 유튜버도요, 정기 구독자 수 250만을 못 넘습니다. 250만의 구독자를 가진 도티라고 들어보세요. 도티. 도티가 작년에 올린 매출이 200억이에요. 쟤는 그럼 무슨 얘기죠? 7개 방송. 80%가 외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애기 인구 진짜 줄었어요. 그럼 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봤습니다. 4, 5, 6, 7세 저거 볼만한 애기들 연령 다 합했더니 인구 다 합했더니 138만이에요. 그런데 1950만. 더 놀라운 게 평균 조회수예요. 여러분 한 편 찍어 올리면요, 물론 6개국 언어로 자막을 넣어준대요. 거기 인기 있는 거 아니까. 2,900만에. 저거 만약 MBC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는데 편당 조회수가 2,900만이면 그거 시청률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시청률 80%입니다. 그럼 시청률 80% 드라마 터지면 월 광고비 300억 넘는 건 맞죠? 그럼 대장금이 30%, 40%였는데 그럼 뭘 잘못한 거예요? MBC가 잘못한 거지 보람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여러분 국민은 변했고 전 세계 소비자가 변했어요. 보람이는 그걸 깨닫고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전 세계 애기들이 좋아하는 프로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보람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보람이가 어떻게 MBC도 못하는데 전 세계 애기들을 다 끌어들여서 한 편당 2,900만 명의 조회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사로잡는 비결이니까요. 지금 저 산업 분야에서 보면 여러분 애기 방송 하는 게 전 세계 100만 명이에요. 네? 전 세계 100만 명이 하는 데 중에서 보람이의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라이언을 꺾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람이를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빼고 다시 지상파의 시대를 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응원해야죠. 여러분 솔직히 쟤는요, 옛날 같으면 철탑 산업훈장 줘야 돼요. 왜? 돈 버는 게 다 달러잖아요. 유튜브한테 우리 기업들은 전부 광고비나 냈지 언제 돈 받아봤어요? 보람이가 저렇게 받아오는데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죠? 저게 더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KBS, MBC, SBS 어떤 사람들 들어가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전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들어갑니다. 맞죠?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요. 그래서 학벌 좋은 사람. 왜 우리나라가 순위에 벌벌 떤지 아세요? 모든 권력기관, 방송, 정치, 뭐 모든 것들 다 학벌이 있으면, 혈연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모 잘 살면, 부모 잘 만나면 성공한다 그러죠? 유튜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람이 학벌이 어떻게 돼요? 보람이 학벌 어떻게 되냐고요? MBC의 보람이보다 학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럼 MBC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엘리트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명하는 방송을 여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MBC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우리 보람이를 벤치마킹하고 라이언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세계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할 멋진 프로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전환해야 미래를 대척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지금 방식대로요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더 안 봐요. 여러분 양쪽으로 극렬하게 나서 더 안 봐버립니다. 그죠? 그건 길이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왜 좋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람이 방송을 만든 보람이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 다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인들하고 공감하고 그들이 좋아할 컨텐츠만 만들면요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돈 많이 투자 안 하고 자본 많이 없어도요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가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애들도요 다 할 수 있어요. 부산의 어떤 아이가 재미있게 사투리로 방송하면 전 세계 애들이 열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는요 그래서 학벌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최고로 성공한 대도서관이라는 친구, 여러분 이 친구를 벤치마킹한 대도서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요 태극기 저기 두른 친구가 퓨디파이라는 스웨덴 청년입니다. 제가 왜 저 친구 사진 가져왔느냐, 드디어 정기 구독자 수 1억 명을 최초로 넘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개인 방송을, 그것도 게임과 관련된 방송을 주로 하는데 이제 전 세계 청년 1억 명이 정기 구독을 해요. 자 여기 체크해 볼까요? 퓨디파이 방송 보시는 분 옳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균관대학교 기계과 학생 다 20살짜리들이죠? 애들 보고 퓨디파이 아는 사람 그랬더니요 80%가 저거 보고 있어요. 걔들의 문명의 눈높이는요 대륙의 문명의 눈높이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MBC, KBS 보겠습니까? 저거 보겠습니까? 저거 그대로 따라한 친구가 대도서관. 여러분 이 친구 고졸이에요. 고등학교 때 게임하느라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 나이 들어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그때 나이 들어 정신 차렸고 대학 못 갔으면 옛날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노가다부터 하든가 장사해야죠? 아니요. 그냥 유튜브 들어갔어요. 저 친구 본받아서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자신 있었던 게임으로 승부를 보겠다. 8년 동안 누구한테만 아부했느냐? 이 사회 전체와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나를 봐주는 유튜브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열심히 그 길을 찾았고요. 결국 182만의 정기 구독자를 모아서 2017년 국세청에 당당하게 올해 저 소득 17억입니다 라고 신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산업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애들 기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 못해도 야 너 뭐 하나만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럼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어디까지 번졌느냐, 왕홍이라고요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중국의 새로운 문명이에요. 저기 밑에 보람이 밑에 장다이라는 친구, 저 친구는요 작년에 개인 방송으로 매출 5천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저 친구 대단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스닥 상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세상에 미국 증시에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사람이 상장을 했어요. 우리 저런 청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TV 홈쇼핑 하나 하려면 누구끼리 경쟁하죠? 대기업끼리 경쟁하죠? 이유는요. 자본을 얼마나 내야 돼요? 수백억 수천억 내야 돼요. 그 시스템이 권력이 요구하는 거예요. TV를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TV 홈쇼핑에서 물건 사면 커미션이 얼마죠? 물건값이 40%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한 새로운 중독들은요, 그걸 알아요. 그럼 누구한테 살까요? 개인한테 사면 좋겠네. 어떤 경우에? 그 개인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정성껏 제공해 준다면.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공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유튜버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물건 파는 왕홍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킬러 컨텐츠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람이 얘기했죠? 여러분, 보람이 어떻게 퍼지는 줄 아세요? 애들끼리 얘기하다 퍼뜨리는 겁니다. 애들이 스마트폰도 없고 SNS 계정도 없죠, 애기들이니까. 그럼 어디 가서 만나요, 애기들이? 어린이집 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 가서 애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어제 보람이가 소개한 그 장난감 봤어? 너무 재밌겠더라. 다 아는데 애기 한 명이 몰라요. 보람이가 누구야? 야, 너 유튜버 보람이 몰라? 나 모르는데. 너 그럼 앞으로 사회생활이 진짜 힘들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들어가서 보람이 찾고 동기부여 눌러. 왜 제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절대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 줄 알고 마케팅을 해요, 그죠? 광고도 한 적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는요. 그럼 그게 뭘까요? 제가 진짜 저도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왜 아랍의 애기들도 보람이를 볼까요? 그러면 아랍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건 이것 때문에 아랍에서요 대장금이 시청률 55% 넘었습니다. 대장금을 보고 주몽을 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 문화하고 맞아서. 그 애들이 그거 본 애들이요 한국 거라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만 명의 전 세계 퀴즈 방송 중에서 우리 보람이가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뭐라 그러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너도 가서 봐야 돼.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팬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느는 건 딱 하나 경우예요. 너도 봐야 돼라고 알려주죠. 여러분도 되게 좋은 사이트 보면 친구한테 알려주시죠? 즉 그러니까 컨슈머가 아니라 그냥 나는 좋아 그리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팬덤이 생기는 그런 컨슈머가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팬슈머라고 합니다. 이게 형성될 만큼의 킬러 컨텐츠가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건 왕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분이요 웨이야라는 중국의 유명한 왕홍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 작년 11월 11일 중국 그 엄청난 세일데이 때요 하루에 567억을 집한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가 3월 21일 날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에 왜 왔나 봤더니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하러 왔어요. 생방송하면서 물건 팔겠다고요. 몇 개를 미리 샀는 줄 아세요? 85만 개. 그리고 그걸 한국에 쌓아놨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갖고. 왜? 완판될 거니까 방송 끝나면 바로 배송한다. 여러분 초당 2만 개씩 팔았습니다. 39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네가 소개한 건 뭐든지 살 거야 하고 다 누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예상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한국 라면 6만 개 넣고 쌓아놓고 팔았대요. 이렇게 됐답니다. 지금부터 한국 라면 판매를 삐삐삐 완판. 6만 개 딱 2초 걸렸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TV 홈쇼핑 여러분도 하시죠? 그때 우리 쇼호스가 막 광고하고 이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난 넘어가면 안 돼. 저 사람이 감언인수를 꼴쳐서 난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직업이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은 물건을 직업적으로 잘 설명하면 필요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죠. 이게 컨슈머입니다.
근데 웨이야는 뭐였죠? 펜슈머. 제가 하면 무조건 안 사면 손해야. 그 정도로 신뢰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저 친구한테 물었어요. 인터뷰했습니다. 야, 답이요? 명백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청년이? 저는요, 고객한테 소개할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쇼호스는 자기 인생 안 걸어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죠. 그죠? 쟤는 걸어요. 인블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그런 이 반성이 많이 나옵니다. 인블리가 진짜 잘하는 것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돈이 욕심이 나서 잘 모르는 되게 취급을 주의해야 되는 호박집에 손을 댄 게 잘못이었죠. 그것만 했으면 진짜 잘 나갔을 거다. 그 얘기는요. 매출이 좋고 돈이 좋아도 혹시 내 고객이 실망할 수 있는 거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이에요. 즉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혼잡할 일이 있으면 절대 안 한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니까 저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 경제가요, 중국에 올해 15년 차고, 보세요. 올해 매출 100조를 돌파합니다. 우리가 이마트 너무 큰 대기업이라 견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마트 1년 매출 15조예요. 우리나라에는 내년이면 인플루언서 마켓 10조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산의 상징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들이 움직일 스튜디오, 정치인들이 해결해줄 플랫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개인도 나와서 이만큼만큼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혼자 성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전 세계를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 해요. 다 어떤 생각에서만 대한민국은 제조업이야. 그러니까 뭐 청년 창업하는 제조업. 가만히 있어봐. 제조업은 애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쉽다. 저건 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다 규제 대상입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이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도 미국도 문명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 문명 가서 성공한 청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가 진짜 멋진 친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스타일난다라는 브랜드는요, 동대문 브랜드입니다. 이분이 22살 때 동대문에 가서 샵을 하나 차렸어요. 여러분, 전문대 나오셨어요? 학벌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실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옷을 만드는 실력이 있었으니까 정말 크게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로지 우리는 오프라인 안 해. 오로지 온라인 안 해. 온라인에서 마케팅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거기 온 고객들을 정말 잘해줍니다. 마치 마켓컬리처럼, 마치 직방처럼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팬더를 만들군요. 화장품까지 얹어서 중국으로 진출해요. 중국 가서도 오로지 온라인만, 왕훈과 광문제. 그리고 13년 열심히 영업해서 매출 딱 키운 다음에 작년에 회사 팔았습니다. 여러분, 로레알을 들어보셨죠? 그 글로벌 기업이 현금 6천억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 한번 잘하면 아파트 한 채 떨어진다 그랬죠? 13년 장사 잘해서 이분은 6천억 벌었어요. 이런 길이 있다고 열어줘야 되지 않나요? 제조업 하시던 AHC, 이분은 마스크팩 하나 왕호하고 잘해가지고 크게 회사 키운다. 작년에 3조 4천억이 매각했습니다. 이번에 뜬 JM솔루션 김정은 대표, 이분이요, 포브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부자에 느닷없이 갑자기 올해 30위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기자들이 다 취재 나갔죠. 이 도대체 누구야? 원래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판매하시던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유통을 열심히 봤는데 왕홍 저거 괜찮다. 2014년 중국으로 건너가서 왕홍들 초기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들을 다 수입하다가 왕홍들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로 딱 키운 다음 2016년 자기 브랜드로 딱 하나 단일 상품 마스크팩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보세요. 단일 상품 매출 작년 5,300억, 영업이익 2천억. 이 사람의 부자가 되냐? 회사 가치가 1조 5천억이 된 거예요. 95% 지분이 자기 거예요. 그런 청년이 1조 3,500억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저기 열렸잖아요. 그죠? 저거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부산이 그런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핵심 도시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청년들이 열광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 이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워낙 많이 미국과 중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규제를 푸는 문제는요,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류의 문명의 표준은 바뀌었다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고 부르던 게임 중에 LOL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LOL이라는 거 결승전 하는 챔피언 뽑는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 수 8천만 명. 이제 1억 명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구인의 축제라고 맨날 유치하고 난리치고 하는 거, 평창 동계올림픽 이상하게 열기가 있으면 못하죠? 여러분, 최고 시청률 때 시청률 수 1000만이에요. 1000만. 데이터가 얘기해요. 혁명 시대가 왔다고. 더 황당한 거 보세요. BTS. 중국인도 없고 일본인도 없고 교포도 없어요. 오직 뭐 한국에서 음악이라 그러면 춤이라 그러면 내노라 하는 아티스트만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부산 친구 포함해서 전부 지방 출신인 거 아시죠? 서울 출신도 없어요. 영어 다 못해요. 딱 한 명. RM이라는 리더만 유튜브에서 프렌즈라는 미국 드라마 보고 영어 배웠대요. 미국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밴드가, 그 보이밴드가 전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웸블리 구단, 이번에 웸블리 구장에 갔었죠? 그게 어떤 구장인 줄 아세요?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지정 운동장이에요. 영국인의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국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6만 명의 백인이 모여서요. 전부 한국말로 떼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일본말로 떼창하는 거? 중국말로 떼창하는 거? 놀랍지 않나요? 아시아 최초예요.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롤드컵 결승전에서 우리끼리 붙은 거 아세요? BTS 진짜 우리 토종 문명의 그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담아서 애들을 움직인 거 아세요? 춤과 노래와 그리고 가사 메시지. 진짜 아티스트가 갖춰야 될 정말 순수한 것만으로 승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미래가 열려있다고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무섭게 새로운 시대로 갑니다. 뭐 심하다 싶을 만큼 데이터, 여러분 우리나라 인공지능 손 못 대는 거 아시죠? 이유?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료 데이터도 모두 다운돼. 중국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매일 빅데이터 분석에 매일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수준이 지금 10년이 넘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기술 수준까지 갔습니다. 저는 물론 공산당이 정치 체제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에 맞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 기술 수준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중국 거지 할아버지세요. 네, 구걸 깡통에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 중국은 카드도 없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찍어서 이체해 주세요가 구걸의 표준 멘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 중국 거지 노인이면 가장 하층민 맞죠? 만약 한 나라가 디지털 경제, 무화폐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나중에는 화폐 없이 블록체인으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게 하려면 가장 하층민부터 화폐 없이 살게 실현해 줘야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어떻죠? 어른들 하는 거 보세요. 이런 무인 주문기 하나 나오면 그때같이 이러면서 달리고요. 화내세요. 아니, 이런 걸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럼 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뭐야? 이런 기사가 참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저도 어려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야, 우리도 쓸 수 있게 쉽게 만들어.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지능이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중국 거지 노인분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정해진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이신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아이를 손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번 4차 산업혁명은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계속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여러분 수출 기준 세계 7인데요. 밑에 깔고 있는 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프랑스,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요.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이탈리, 영국, 캐나다 이게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1차 산업혁명 때 우리나라 먹으려고 눈이 뻘겋던 나라들 아닌가요? 우리 일본하고는 지금 앞다 다투고 있지만 와 우리 어느새 저런 강력한 나라가 됐네요.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제가 기준으로 잡은 세대가요 58년생입니다. 58년이 무슨 띠죠? 네, 여기 58년 되세요? 야, 제가 58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로. 1958년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60분. 60불 70불. 여러분 그럼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튀니지입니다. 벵글라데시. 여러분 58년생들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맞죠? 왜 아프리카 발전 못한다는지 아세요?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인당 70불이면요 먹는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근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죠? 전쟁 끝나고 5년 1958년에 부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이요 먹을 거 줄여가면서 교육받고요 30대 40대 공장을 차린 게 포항제철이고요 여기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몇 년 됐죠? 그거 몇 년 됐다고. 이제 세계 2위 안 하면 이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운 거 있습니까? 그럼 제가 캐나다 유학을 갔으면 캐나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 보잉사에서 옛날에 제트엔진 설계하셨지. 제트엔진 설계한 사람이 그 아들을 가르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근데 그게 밑에 깔았어요, 우리가 캐나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진짜 잘하는 나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 100년간 현대 인류사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3만 불 시대를 연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전 뭐라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도 만들었는데까지 혁명 못하겠습니까? 디지털 플랫폼 시대고요. 이제 모든 거래는 디지털로 하래요.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 비율 최고인 거 아시죠? 일본 못해요. 솔직히. 우리가 훨씬 잘 씁니다.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어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광고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팬덤으로. 앞으로는 학벌이니 지식이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실력으로. 그럼 이거 우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왜 이거 규제 안 푸는 줄 아세요? 혹시 잘못될까봐. 여러분 이거 풀면 잘 된다고 데이터가 얘기해요. 보세요. BTS. 보세요. 그 밑에 산호성. 여러분 저 노래 아세요? 아빠 산호 뚜루뚜루뚜루. 우리나라 중견 출판사가 미국 전래동요를 편곡해서 올린 거거든요. 여러분 가수도 없는 저 노래가 빌보드 차트 32위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120억 뷰. 그 밑에 넷플릭스. 여러분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킹덤 보신 분? 여러분 넷플릭스는요 오로지 데이터로만 잘 되는 영화만 만든다. 데이터를 결정해. 근데 하필이면 꼭 한국하고만 해요. 중국도 안 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합니다. 이유가요. 걔들이 하면 망한대요. 이번에 세상에 조선시대 좀비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열광하면서 봤는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빅히트를 한 게 뭐냐? 조선시대 모자. 모자가 너무 멋있는데 심지어 이름도 가시래요. 오마이갓.
아마존에서 갓 구매하는 열풍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그 오래된 모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짜 구매까지 한다 그러는 건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굉장히 클 때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컨텐츠는 팬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어요. 아시아 탑 맞아요. 일본도 못 쫓아오고 중국도 못 쫓아옵니다. 그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고요. 고객이 열광하는 팬덤만 만들면 그 파워는 증명을 했고요. 제조 기술은요. 여러분 세계 탑5에 맞죠? 그거 두 개 합하면 온 세계가 열광하는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 콘텐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길만 열어주면 된다고 데이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1, 2, 3차 잘 생각해 보세요. 1차는 우리의 멸망을 가져왔고요. 2차는 길을 쓰고 우리가 거기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3차 정부화 시대 대한민국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들 얘기하죠. 4차는요.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기회가 옵니다. 방법은요. 어른이 마음의 대원군을 몰아내면 됩니다. 눈높이를 대륙에 맞추고요. 손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미래로 가시자고요. 부산이 그 리더가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